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브뤼셀 나토 본부 긴급회의장. 박사님, 이 데이터가 정말 맞습니까? 프랑스 대표의 질문 하나에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었죠. 어찌 70년 동맹의 자존심이 걸린 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게 예의고 질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저의 대답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한국은 48시간 안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유럽 전역의 국방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건 곧장 한 나라를 파헤치는 일로 번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계속 가져간다면 서방의 70년 질서는 끝날 것이다. 우리가 지켜온 방산 시장은 무너질 것이고, 이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에드워드 로웰.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대체 지금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기업이 생산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조용히 앉아있던 폴란드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받았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죠. 누구한테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30년간 세계 방산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나토 회원국 군사 자문도 맡고 있었고요.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대한민국? 그 이름이 제 모든 전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이었습니다.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문제는 탄약이었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의 포탄 창고가 텅 비었거든요. 영국 재고율 8%, 독일 5%, 프랑스가 조금 나아서 12%였습니다. 전쟁을 한 달도 못 버티는 수치였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장관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당신네 공장은 뭐합니까? 우리도 공급망이 끊겼습니다. 책임은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각국의 생산량, 납품 일정, 재고 현황을 정리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락 곡선을 그리는데 단 한 곳만 달랐거든요.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출하량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통계 오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명확했죠. 국가 코드 KR.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여기 이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누군가 비웃었죠. 30년 전엔 우리한테 무기 사던 나라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K9 자주포 48대를 6개월 만에 인도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6개월? 서방 업체들은 같은 물량에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검증은 됐습니까? 독일 장관이 물었죠.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사격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정확도 98%. 나토 기준 상회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졌거든요.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70년간 세계를 지켜온 건 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우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중동, 동유럽, 심지어 북유럽까지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분석 틀이 흔들렸거든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K 디펜스. 주목해야 할 이름.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릴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군수산업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두껍더군요. 읽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전시 생산 전환 체계.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민간 기업과 군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시엔 일반 제품을 만들다가 전시엔 즉각 무기 생산으로 전환하는 구조였죠. 얼마나 걸립니까? 48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이면 공장 전체가 바뀐다는 겁니까? 서방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전문 방산 기업에만 의존했거든요. 그 기업들이 멈추면 전부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백업 시스템이 있었죠. 아니, 국가 전체가 백업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전직 한국군 장교의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린 전쟁 중이라 생각하고 설계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이죠. 평화는 잠시의 휴식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전쟁 중이라 생각하고 설계한다. 그 말 속에 우리에겐 사라진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서방은 평화에 안주했죠.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였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국이었거든요. 70년간 총구가 겨눠진 채로 살아온 나라였죠. 저는 생산 프로세스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 과정이었어요. 놀라웠죠. 모든 무기가 실전 배치 후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각 개선에 들어가요. 얼마나 빠릅니까? 서방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는 관료적 승인 절차에 몇 달을 씁니다.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검토하고 또 회의하죠. 그 사이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 받고 공장에서 즉시 수정했어요. K9 자주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실사격 장면이었죠.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더군요. 한 발, 두 발, 세 발. 전부 명중이었어요. 정확도 98%.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방 무기도 비슷한 정확도를 자랑하죠. 하지만 가격이 달랐어요. 한국산은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효율화된 공급망이었고요.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전부 없앴더군요. 군과 기업이 직접 소통하니까 시간도 비용도 줄어든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값은 절반, 성능은 동일. 서방이 이길 수 없는 구조.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믿어왔던 서방 우월주의가 흔들렸거든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죠.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기업의 공장 가동률을 확인했습니다. 90% 이상이었죠. 거의 풀가동입니다. 서방은 어땠습니까? 평균 50%였어요. 절반도 안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독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했죠. 커피 맛이 아니라 현실이 말입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된 나라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신흥국으로 보지 않게 됐죠.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생존을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있었고요. 제 음성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존경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그 작은 싹은 곧 거대한 나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보고서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더군요. 저는 폴란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동부 국경 근처 군기지였죠. 2월에 폴란드는 추웠습니다. 설원 위로 군용차가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하얀 눈뿐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포였습니다. 일렬로 늘어서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갔죠. K9이었습니다. 48대가 정렬해 있었어요. 장관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가 웃었어요. 보실 겁니다. 많이요. 우리는 포대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자주포를 점검하고 있었죠. 동작이 정확했어요. 훈련이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언제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교가 대답했죠. 3개월 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포탄 보급은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48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48시간? 이틀이면 포탄이 도착한다는 겁니까? 서방은 최소 2주가 걸립니다. 빠르면 일주일이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장교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주문하면 이틀 안에 옵니다. 마치 인터넷 쇼핑 같죠? 인터넷 쇼핑. 그 비유가 정확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민간 이커머스 수준이라는 걸 말이죠. 조립, 포장, 수출이 자동화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K 디펜스는 전쟁의 아마존이다. 실사격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9이 포문을 열었죠. 굉음이 울렸어요.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목표물이 폭발했죠.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두 번째 발사. 또 명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완벽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었어요. 실전이었습니다. 저 무기들이 지금 유럽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자료를 다시 확인했죠. 에스토니아가 K9을 주문했어요.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였고요. 중동에선 사우디가 천공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A-50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중동 어딘가에서 말이죠. K2 전차가 동유럽 땅을 밟았고요. 한국 무기가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성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무기 시험 결과였죠.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코리언 시스템 해즈 맷 올 더 스탠더즈. 한국 시스템이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논쟁은 끝났다.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국가가 말이죠. 한국 무기가 나토 기준을 넘어섰다고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거리엔 불빛이 반짝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평화를 지키는 건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납품하고 있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그 어떤 강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 눈가에 뭔가 흘렀습니다. 감정이었어요. 30년 분석가로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죠. 경애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부러움이었고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준비되어 있다면, 신념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K-디펜스라는 시스템을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서방의 자존심이었죠. 그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방산의 급부상 원인 분석이었죠. 80페이지였어요. 데이터, 그래프, 현장 인터뷰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토를 바꿀 거라고요. 서방이 깨어날 거라고 믿었죠. 메일을 보냈습니다. 각국 대표들에게 말이죠.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브뤼셀 본부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했죠.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의 구조적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데이터가 나타났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생산 시스템, 납품 속도, 가격 경쟁력.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죠. 침묵만 흘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로엘 박사. 그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70년간 세계를 지켜왔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두드렸죠. 그들이 감히 우리 자리를 논한다는 건 불경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경? 이게 종교입니까? 우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수치가 명확합니다. 독일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수치?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일시적?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2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시적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더 무겁다는 걸 말이죠. 제 동료 마틴이 웃었습니다. 독일 대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죠. 로엘, 자네 너무 흥분한 거 아닌가? 그가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호황일 뿐이야. 호황? 그래. 싸구려 무기는 오래 못 가네. 싸구려. 그 단어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싸구려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건 생명입니다. 폴란드 병사들의 생명이고 발트 3국 시민들의 생명입니다. 마틴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과장하지 말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죠.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보고서 기각이었죠.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이죠. 다음 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관련 수치를 비공식 데이터로 분류하라. 그게 지시였어요. 비공식 데이터?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뭡니까? 데이터 조작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진실을 가리는 조직이 되었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방산 구조적 혁신으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기록은 남겨야 했으니까요. 나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증명할 것이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것이 내 직위를 앗아가도 세계는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혼자였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언젠가 세상이 깨달을 겁니다. 한국이 옳았다는 걸 말이죠. 그때까지 저는 기록할 겁니다. 증언할 겁니다. 불 꺼진 회의실 속 유일하게 켜진 것은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발트해 지역 분쟁이 격화됐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붉은 선이 지도 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포탄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각국이 비축량을 긴급 점검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독일 생산 라인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탄약 공백 사태였습니다. 저는 예상했어야 했어요. 이미 경고했었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다시 브뤼셀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 전에 전선이 무너집니다. 발트 3국 대표가 소리쳤죠.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때 폴란드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능하답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어요. 가능? 언제요? 폴란드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30일 안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30일? 한 달 안에 생산하고 납품한다는 겁니까? 서방 업체들은 1년도 걸립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이라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죠. 선택지가 있습니까? 폴란드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나토 3개국 사이에서 말이죠. 하나와 현대로템이 즉각 생산 라인을 전환했어요. 24시간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밤낮으로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생산 현황, 출하 일정, 배송 경로까지요.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1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컨테이너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왔죠. 부산항에서 말이에요. 목적지는 폴란드였습니다. 30일째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정확히 30일이었습니다. 하루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게 충격이었죠. 현장 리포트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인터뷰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방어선을 잃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어요. KUREA, THE, SAVIUR, OFNATO. 한국, 나토의 구원자. 그 문장을 읽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유럽 언론이 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신문 헤드라인을 검색했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전부 같은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유럽을 구했다. 이건 더 이상 통계가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실이다. 30년간 분석해왔습니다. 데이터를 다뤘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유럽은 무너졌을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들이 30일 안에 불가능을 해냈기 때문에 전선이 유지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직접 봐야 한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로는 부족해요. 보고서로도 안 됩니다. 저는 그 땅을 밟아야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지, 그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요. 클릭 몇 번이었죠. 예약 완료. 목적지 인천국제공항. 출발일 3일 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기대였습니다. 마침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그 비밀을 말이죠. 이 싸움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비행기는 3일 후 출발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긴장감이었습니다. 아니, 활기였죠.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로웰 박사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제가 물었어요. 창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빌딩들, 공장들,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장처럼 움직인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죠.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였어요. 현대로템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어요.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죠. 다른 무언가였어요. 의지의 냄새였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죠. 박사님, 이쪽입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K2 전차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했죠.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대당 3주입니다. 3주? 서방은 3개월 걸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기술자가 웃었어요. 준비돼 있으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라는 게 뭡니까? 그가 멈춰섰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방산이 아니라 방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방산이 아니라 방어. 무기가 아니라 보호. 단어는 비슷해 보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었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들은 신념을 만들었다. 다음은 시험장이었습니다. 야외 사격장이었어요. 천궁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대공 미사일이죠. 실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발사. 굉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이 치솟았죠. 하늘로 날아갔어요. 목표물이 터졌습니다. 정확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철과 불이 만들어낸 신념의 언어였죠. K2가 주행했습니다. 땅이 울렸어요. 포탑이 회전했죠. 발사 준비 완료까지 8초. 서방 전차는 15초 걸립니다. FA-52 이륙했습니다. 전투기였어요.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감동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공장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잠깐 오시죠. 우리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죠.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에도 돌아갑니까? 제가 물었어요. 24시간입니다. 쉬지 않습니까? 공장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빠른 게 아니라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30년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준비된 것. 효율이 아니라 각오였던 것.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준비해왔던 겁니다. 휴전국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 그게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천천히 적었어요. 스피드 프롬 FAITH. 신념에서 나온 속도. 스트렝크스 프롬 익스피리언스. 경험에서 나온 힘. 코리어. 대한민국.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과 해가 섞였죠. 진짜 강국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준비된 마음, 꺾이지 않는 신념. 그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강국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대한민국. 그 이름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방산 세계 질서의 전환점.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장 사진이 있었어요. 영상 자료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토 긴급 정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럽 전력 공백 해결을 위한 특별 세션이었어요. 저는 초청받았죠. 발표자로 말입니다. 브리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무게감이 느껴졌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흥국이 이제 우리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죠. 한국 공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24시간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230억 달러.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입니다. 세계 4위죠.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48시간. 폴란드까지 포탄 배송 시간입니다. 또 다른 숫자였죠. 30일. 긴급 주문 납품 완료 기간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붐이라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망했습니다.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어요. 로엘 박사, 지나칩니다. 지나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유럽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한국입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죠. 일시적 현상입니다. 일시적? 저는 자료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3년간 지속됐습니다. 이게 일시적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죠.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한국의 밤이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전차가 조립됐죠. 미사일이 포장됐습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음악이 없었어요. 그냥 공장 소리만 들렸죠. 철 부딪히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5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정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죠. 그건 예술이군.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산업의 예술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프랑스 대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인류의 진화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서였죠. 세계는 더 이상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신뢰를 팝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전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불이 셀 거리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의하고 있었고 저는 중얼거렸죠. 그들은 이미 납품을 끝냈다. 신흥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방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됐죠.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세계가 들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죠. 유럽은 다시 일어섰어요. 한국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원고가 놓여 있었죠. 제목을 읽었어요. 코리어 더 포스 파워. 한국, 네 번째 강국. 저는 서문을 펼쳤습니다. 제가 쓴 첫 문장이 보였어요. 나는 분석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증언자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죠. 출판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초판 완판됐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재판 들어갑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게 기뻤죠. 진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섰어요. 각국과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했죠. 폴란드와는 공동 생산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호주와는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중동에선 합작 공장이 세워졌죠.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신뢰를 전한다. 기자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경쟁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동료를 만들죠.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인천공항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죠. 창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커졌네요. 그 젊은 기술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1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이제 반갑더군요. 박사님. 그가 웃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그래야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우리는 공장을 걸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24시간 가동이었죠.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를 바라봤어요. 미소가 지어졌죠. 아니. 그가 당황했습니다. 이제 배우러 왔네.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믿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한국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동쪽에서 온 새로운 기준. 그게 제목이었죠. 유럽 저널은 커버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한국, 방위의 재정의. 표지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만이 응했어요. 세계가 알아야 했으니까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준비와 신념입니다. 간단했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죠. 어느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옥스퍼드였어요. 제 모교였죠. 강연장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국이란 무엇일까요? 조용했습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역사도 아니죠. 강국은 신념으로 철을 다루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울의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죠.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과거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국이 세계가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새로운 원고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문장은 정했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관찰하지 않는다.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외부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됐죠. 30년간 방산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만난 뒤 저는 방산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의 무기는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신념에서 나왔죠. 그 신념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강국이란 신념으로 철을 다루는 나라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의심에서 시작해 확신으로 끝났죠.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나라를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역사가 아니라 준비가 미래를 연다는 걸요. 세계는 배웠습니다. 동양이 기준이 됐죠. 그리고 저는 증언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시대. 신념이 철보다 강한 시대. 그 시대의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